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작년부터 계속해서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입니다.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떨어지는 상황이겠죠.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니까 사모펀드 시장 내 개인 투자자 비중이 3%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전체 참여자의 4%대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하지만 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들을 살펴본다면 문제는 사모펀드 자체가 아니라 일부 운용사 또 일부 판매사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또 대표 한 분을 모셔봤거든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타 방송에서도 종종 이제 얼굴을 뵀던 분인데 네. 이렇게까지 또 먼 길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럼 자주 나오셔야 돼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듣고 먼저 출발하도록 하죠. 네, 저희 회사는 상장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회사고요. 예. 2015년에 이제 등록을 해서 현재 5년 차가 되는 회사입니다. 주로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 좀 고수익을 노리는 고객분들을 거액, 소수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지금 계속해서 5년이 좀 넘었다는 얘기죠. 네. 계속해서 운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력을 저희가 미리 좀 보니까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을 한 시점이 눈에 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자, 지난 8월에 등록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시기가 참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네. 디스커버리 펀드 얘기가 한창 나올 때였는데 이때 마침 사모 운용사로 발을 내딛게 된 그런 배경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등록을 그때 한 게 아니고 예. 저희는 신청을 이미 2019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거고요. 근데 예. 이제 감독 당국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좀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 시간이 좀 지연된 거고요. 사실은 이게 사모펀드를 언제 등록하느냐 네. 또는 어떤 사모펀드가 사고가 났느냐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이 사모펀드를 등록함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고객분들께 적극적인 투자를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기와 관계없이 등록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하필 시기를 따져보니까 그때였던 것이고 그때가 이제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등록을 하게 된 시점이 네. 하필 또 그때였다. 거의 이렇게 정리가 1년 되는. 걸렸으니까요. 이게 원래 오래 걸리나요, 이렇게? 보통은 3, 4개월이 정설이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좀 많이 더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아무래도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5명의 운용력이 조금 전에도 뭐 직접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10개 이하의 종목에 집중적 투자를 한다라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분산 투자이긴 하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들거나 제가 듣기만 해도 10개도 종목이 적은 편인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학적으로도 10개 종목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분산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미만만 아니면 괜찮은 거고요. 종목의 개수가 많으면 한 사람당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리서치의 깊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네네. 저희는 어떤 변동성보다는 이 회사가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느냐를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종목 수를 줄이고 리서치의 깊이를 높여서 한 종목이라도 저희가 잃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분산 투자라기보다는 분산을 할 수 있는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정해서 그리고 운용력이 5명이면 궁금한 게 네.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저희 같이 중소형 운용사에서는 평균적으로 10명 이내이고요. 뭐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도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5명이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종목에 접하는 것보다는 한 10개 종목에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소규모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이 어쨌든 간에 사모펀드를 이제 신청을 하셨으니까 운용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도 좀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은 사모펀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모펀드가 됐다고 해서 어떤 운용 철학이라든지 운용 프로세스가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특히나 바뀌면 안 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켰다고 해보죠. 그럼 내가 그 물건이 어떤 게 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박스가 작은 게 오든 큰 게 오든
갈색 박스가 오든 회색 박스가 오든 사실은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사모펀드면 사모펀드, 공모펀드, 자문형 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박스 또는 껍데기인 건데 그 내용물을 보지 않고 그 박스와 겉모습이 다르다 해서 사실은 투자가 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 거고 그 내용물이 계속해서 바뀌는 회사는 실제로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해온 투자 방식을 사모펀드라는 그릇에만 바꿔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쇼핑백이 A 산지 B 산지 C 산지는 상관이 없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내가 원하는 사과인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달콤한 사과인지, 네. 신선한지 이것만이 중요하고 우리는 신선한 사과를 끝까지 들고 갈 자신이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사모펀드도 그렇고 특히나 사모펀드에서 레버리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레버리지 얘기 나오면 최근에는 이제 뭐 부동산 레버리지도 있었고 네. 소위 말해 지렛대 효과인데 그래도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나 레버리지 위험한 거 아니야? 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위험이라고 하는 걸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위험을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원금 대비 총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점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썼을 때 문제 또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제가 그 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과도한 확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저희가 이제 거액 자산가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은 착한 빚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빚을 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분의 신용을 증명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떤 증권사의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짧은 만기 또는 위험한 또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만 않으면 결과적으로 차후에 실제 실현 손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레버리지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한도는 뭐 2라고 하면 네. 근데 이제 5를 쓰겠다라고 욕심만 안 낸다면 네. 이 내에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 네. 부분을 또 지향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2의 만기가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또는 만기가 없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 빌릴 수 있겠다, 어느 정도 만기가 생각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훨씬 더 줄여서 확실하다 하는 부분만은 이제 레버리지를 써도 저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 회사는 이미 2017년부터 4년간 레버리지를 써왔고요. 어느 정도의 안전적인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그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고 위험한 요소는 별로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사모펀드 얘기잖아요. 저희가 오늘 주는. 사모펀드는 레버리지가 높을 것이야, 위험할 것이야, 만기는 짧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오해인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예. 하지만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적이 아니고 사적으로 49인을 모집해서 모아서 운용한다라는 것이지 모아서 운용한 다음에 무조건 빚을 내야 돼. 또는 무조건 TRS를 쓸 거야. 무조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근의 흐름 때문에 오해를 갖게 되신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기관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무조건 기관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투자자 의식이 있고 공부하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게 1억이냐 3억이냐 규제를 누구 대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건 간에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한테는 판매사 입장에서도 예. 운용사 입장에서도 정말 잘 설명해서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의 자산 규모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옳은 건지를 파악해서 파는 그런 투자 문화 정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좀 어두운 얘기였잖아요. 사모펀드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뭐 그런 얘기였으니까 마지막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은 연말 연초에 뭐 책 낸다고 얘기를 저희가 네.
얼핏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주제는 못 들었고요. 네. 간략하게 한마디 듣고 이게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기존에 책을 2권 이미 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은 말하자면 저 스스로를 정리하는 책이라고 보셔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제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니까 좀 어려웠던 거죠. 예. 근데 우리 회사의 설립 이념이 뭐냐 하면 올바른 투자의 가치를 대중에게 제공한다. 많은 분들에게 알린다인데 그 올바른 투자의 가치라고 하는 게 꼭 우리한테 돈을 맡겨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쉬운 투자 또는 올바른 투자에 대해서 쉽게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주린이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식 어린이 공부를 거의 안 해봤지만 나는 의지는 있어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제가 집필 중에 있고요. 이번 달까지 탈고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내지 2월경에는 출간할 계획입니다. 예. 책 나오면 기회 되면은 저희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께는 항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 주고 살게요. 예. 사인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한번 책 나온 뒤에 뭐 모시든지 사모펀드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종종 나올 때마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